안녕하십니까,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그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러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주지?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국가가 돈을 막 찍어내? 그거 미친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정보가 옛날과 달라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관심만 있으면 자기가 알고자 하면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 세상이 된 거고 특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물건을 특히 쌀과 몇 가지 품목을 빼고는 다 수입해서 사용을 하는 국가입니다.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죠? 거의 대부분 운전할 겁니다. 그 석유 어디서 수입하죠? 예, 국내에서 나는 거 아닙니다. 중동 국가 같은 데나 미국에서도 수입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도시가스 쓰죠? 집에서 조리할 때, 음식할 때, 그 도시가스도 수입품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건축을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그 콘크리트 빼고 거의 다 수입입니다. 물론 뭐 철강이 뭐 포스코에서 우리가 철근을 만들지 않나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철근의 철광석 이런 것들도 수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목재도 수입입니다. 여러분들 가구에 있는 거, 침대 목재 같은 거,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다 수입입니다. 수입이 아닌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100원에 주고 사던 것들이 150원이 되고 1000원에 주고 사던 것들이 105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있는 음식도 환율이 올라가면 음식 가격도 올라갑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빵 만들 때 빵의 원재료 밀 같은 경우도 주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같은 데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특히 프랑스도 거기서 많이 생산을 해서 가져오고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밀가루 우리가 가져오죠. 밀가루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옥수수 우리가 자급자족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동물 사료로 옥수수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 옥수수 수입도 해서 달러를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런데 달러 값이 올라가고 원화 값이 하락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갑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지금 물가가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엔 물가 베이스가 우리랑 틀리게 부동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물가 베이스의 대략 한 3, 40% 정도 됩니다. 우리는 전세랑 월세만 올라가는데 대략 10% 정도로 돼요. 무슨 얘기냐?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물가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수준이 낮다, 물가 상승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는 건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요번에 그 우리나라가 통화량을 많이 늘렸다고 하니까 한국은행에서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ETF에 들어가는 그 금액 자체를 통화량에서 빼버리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데이터가 사람들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빼버려요. 물가도 똑같아요. 부동산 빼버렸죠? 그리고 통화량에서도 그것도 빼버리죠. 그럼 뭐하러 평가를 합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물가가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르면 거의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철강에서부터 콘크리트 뭐든지 다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100% 자급자족하는 게 거의 없고요. 쌀도 우리는 쌀만 자급자족하지만 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됩니다. 쿼터제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 그 생선 같은 것도 수입을 하잖아요. 다 수입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1,500원이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은 먹고 살 거 하나도 없어요. 특히 1,500원이 올라가면 국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의 자금은 다 빠져나갑니다. 왜 빠져나가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0원일 때 어떤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샀다고 해봅시다. 1,500원으로 가면 어떤 형태가 되죠? 그분들은 달러로 들어왔어요. 달러로 들어와서 1달러를 1,000원에 바꿨는데 이제는 그 1,000원에 있는 물건이 바꿔서 나가면 1달러가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1,500원으로 500원이 올라야 1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들고 있나요? 물건을? 아니죠. 팔고 나갑니다. 왜? 내가 들고 있는 물건 가격이 환율 때문에 확 빠져버렸어요. 내가 옛날에 1달러에 들어서 1,000원에 주고 샀는데 지금 1달러로 다시 바꿔서 나가려니까 물건이 1,500원으로 올라가야 1달러가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500원이 더 올라야 되니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계속 들고 있나요? 안 들고 있죠.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존에 달러 베이스로 들어왔던 돈들이, 원화로 바뀌었던 돈들이 다 환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환율은 오히려 더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끼니까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합니다. 그러면 달러로 다 바꿔서 나가니까 달러가 더 부족하죠. 더 부족해지니까 물가는 더 올라가고, 그러면 가뜩이나 물가에 기본적인 영향을 줄 만한 데이터는 다 빼갖고 껍데기밖에 없는데 그 껍데기밖에 없는 물가 데이터가 더 올라가는 현상을 일어납니다. 이러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나라 특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을 내리려고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내리려고 뭘 하죠? 달러를 팝니다. 시중에서 달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외환 보유고가 유지가 될까요? 유지 안 됩니다. 그 외환 보유고의 거의 70% 이상, 80% 이상은 다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국채를 들고 있는데 지금 팔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죠. 그거를 들고 있지 못하고 팔아버리면 더 저가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거고, 그런 물가가 오르죠. 사람들은 고통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이 환율을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빠져나가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추세에 따라갑니다. 더 달러를 갖고 싶어져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점점 흔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오히려 우리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려고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더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건 어떤 추세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물가 올라가죠. 달러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월급은 똑같은데 월급 100만 원 받던 거, 200만 원 받던 거, 그래도 나는 500만 원 받아. 500만 원 받는데 50%가, 20%가, 10%가 물가가 올라봐요.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요, 여러분. 교통비도 올라가겠죠. 서유값도 올라가겠죠. 이동할 때마다 먹는 것도 올라가죠. 입는 것도 올라갑니다. 모든 것들이 올라가요. 하다못해 물값까지 올라갑니다. 물값.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요. 그럼 감당 가능하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들이 또 빠져나가요. 달러가. 여기 일단 큰일 나게 되고. 그런데 예전에 이럴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첫 번째,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왜 금리를 못 올릴까요? 한국은행에서 얘기했잖아요. 금리 올리면 부동산 폭락할까 봐 못 올리겠다고. 대출받은 사람을 다 파산할까 봐 못 올리겠다고. 대출받은 사람이 파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융기관이 파산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놔뒀을까요? 맞습니다. 2022년도에 그때 부동산 가격 하락할 때 둔촌주공 살리기 하면서 그때 금리를 상승시키던 걸 잠깐 막았죠. 그리고 특례 대출 한 100조 집어넣고 부동산 하락을 막았죠. 멍청한 짓들을 했어요. 정권을 떠나서 한국은행은 그때 금리를 계속 올렸어야 됐어요. 정부에서
무슨 짓을 하더진 간에 한국은행은 그냥 금리를 올려서 미국 따라가서 올려놓고 깨지던 말던 그거는 대출받은 사람 책임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부동산 소수의 부동산 이득자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보존해 주고 일반인들의 이익을 깎아먹는 행위를 한 거예요. 한국은행이 돌멩이 맞는 짓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한국은행에 돌팔매질을 해도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해도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축소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금리를 인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결책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못했냐? 그때보다 이제는 금리 올리고 통화량 줄이면 충격이 더 커졌거든요. 부동산 PF 대출 그때 깨트려 됐는데 안 깨트리니까 그 사람들이 행동을 어떻게 나올까요? 야, 부동산 정부가 보호해준다. 기다려. 절대 기다리고 대출 갚지 마. 정부가 우리 해결해 줄 거야. 살려줄 거야. 그래서 PF 대출을 더 늘어났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가계부채도 더 늘어났어요. 줄어든 게 아니라. 왜? 안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살려주려나 보다. 야, 대출 더 땡겨. 금리 지금 2.5%까지 내렸죠. 3.5에서 더 올리는데 안 내리고 살려줄게 그러고 내렸어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죠? 눈치 까죠. 눈치 빠릅니다. 야, 우리 살려준대. 걱정하지 마. 쟤들을 죽인대. 누구? 국민들을. 어떻게? 물가 올려서.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요. 지금 내가 볼 땐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모든 금융기관, 정부 관련된 정책기관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책을 알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떠밀려서 할까요? 내가 볼 때는 떠밀려서 할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무슨 핑계 대고 스스로 자빠질지 몰라도 결론은 금리 올리고요. 통화량 줄여야 돼요. 뭐 이것저것 나눠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놓든지 해야 됩니다. 너무 비싼데 그래도 바꿔놔야 합니다. 조금씩 한꺼번에 말고 틈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빠지면 바꾸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여러분의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달러로 바꿔놔야 되고요. 나는 만약에 금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으면요.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긴박해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부동산을 죽이고 물가를 잡을 건지, 환율을 내릴 건지, 아니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물가를 올리고 사람들을 터키처럼, 이게 만약에 그냥 놔두잖아요. 터키처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겁니다. 모든 물가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터키처럼 에르도안을 쳐다보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럼 분명히 대통령을 끌어내리든지 정권을 망가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한국 사람 좀 다르거든요. 터키 사람들과. 물가가 감당 수준이 안 될 정도로 가면은요, 반드시 책임을 묻자고 덤빌 겁니다. 지지자층에서 먼저 돌아갈 거예요. 오늘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자꾸 환율이 상승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물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결책은 금리 인상과 통화량 축소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김현정입니다.